자, 민정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너희들은 체게바라와 알베르토가 여행한 곳에 갈 수 있다면 어디를 가장 가고 싶어? 하랑이. 음, 나는, 어, 음, 아르헨티나 한번 가보고 싶어.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아는 건 그렇게 많지도 않아서,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어. 에이미. 난 딱히 가고 싶은 곳은 없어. 희진이. 나는 베네수엘라가 가고 싶어. 왜냐하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도시의 이름이기 때문에 나는 베네수엘라에 한번 가보고 싶어. 나는 페루 마추픽추에 가고 싶어. 왜냐면 산 위에 신전 공정 집들이 있는 게 되게 신기해서. 너희들은 체게바라의 어떤 점이 가장 존경스러웠어? 하랑이. 체케바라 하는 거지, 중간에 끊겨서. 체게바라. 맞아. 되게 모험심이 많았다는 거. 보면 되게 여러 천식이 있는데도 여러 곳을 여행하고 싶어 하잖아. 그런 걸 보면 모험심이 되게 강한 것 같으니까, 그런 점이 좀 멋졌던 것 같아. 에이미. 내가 보기에도 하랑이처럼 뭔가 모험을 이곳저곳 많이 하려면 혜진이. 나는 체 게바라의 그 용기가 멋있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체 게바라는 하랑이가 말했듯이 그 천, 천, 천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어릴 때부터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함으로써 병을 앓고도 모험을 하는 것이란 그것이 체 게바라가 멋있는 부분인 것 같아. 나는 체게바라가 천식을 앓고 있는데도 자기 스스로 주사를 놓으면서 자기 몸을 추스리는 것이 존경스러웠어. 원래 아프면은 막 힘들고 짜증나고 그래서 막 자기한테 주사 놓고 막 몸 추스르고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체게바라는 그렇게 해서 그 점이 존경스러웠어. 선생님은요? 네, 저는 뭐, 체 게바라가 어떤 그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을 위해서 꾸준히 그 세상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인상적이었고, 특히 이제 쿠바 혁명에 성공해서 쿠바에서 좀 이렇게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머무를 수 있었는데도 그걸 또 이제 그다음 마다하고 또 다른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또 다른 위험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귀 영화를 마다하고 그렇게 일관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점이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하랑이. 이 책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체게바라는 세상의 정치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에 대해 혁명을 이뤄내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게 되는데 너희는
여기서 대부분 체계바라는 대부분 폭력 싸워야 된다고 주장을 했잖아. 무력투쟁으로 그렇게 혁명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잖아. 너희들은 이런 체계바라의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민정이. 나는 어쩔 수 없이 싸워서 원하는 것을 이뤄내야 될 때도 있긴 한데 무조건 싸우기만 해서 이뤄야 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 제인이. 아까 전에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말해줄래? 체계바라는 혁명을 할 때 주로 무력투쟁으로 이렇게 혁명을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뒤에 갈수록 무력투쟁으로 한단 말이야. 혁명을 할 때. 너는 이런 체계바라의 생각이 어떻게 생각해? 음, 힘을 쓰면은 조금 폭력적이니까 안 좋다고 생각해. 세진이. 나도 너희들 같이 체계바라가 그 힘을 써서 그러한 행동은 안 좋다고 생각해. 나는 차라리 체계바라처럼 폭력을 하지 않고 그저 평화롭게 또는 말로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체계바라가 무력을 행해서 그러는 것이 나는 좀 안 좋다고 생각해. 아, 진행자가 사라졌다. 자, 우리 하랑이 다시 들어올 동안 그러면 다음 사람이 우선 진행을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진이가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네. 너희는 이 체계바라가 그 천식을 앓고도 여행을 다녔는데 너희는 이 체계바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민정이. 나는 존경스럽고 멋지다고 생각해. 뭔가 꾸준히 어떨 때 아플지 모르는 걸로 계속 아프고 언제 아플지 모르는 건데 그러면은 여행을 가는 게 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갈 것 같거든. 힘들고. 근데 책에 말하는 그거에 굴복하지 않고 여행을 가서 혁명 같은 것도 했으니까는 멋지고 존경스럽은 생각이 들어. 제인이. 내가 보기에도 민정이 참 아픈데도 여행을 떠났다는 점이 존경스러워. 이 책 24쪽에 아르헨티나 일기가 있는데 그쪽에서 그 체게바라가 여행을 다닐 때 밤에 사기 나타난 줄 알고 권총을 꺼내서 총으로 개를 쐈는데 그 개가 사기인 줄 알고 개를 쐈는데 그것이 개여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슬퍼하고 그랬잖아. 그럼 너희가 만약 그랬다면 이 친구들처럼 농장을 떠나지 않고 너희는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 민정이. 나는 당연히 미안하다고 막 사과하고 뭐 해달라고 한 거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면은 다 해주고 그럴 것 같아. 제인이. 내가 보기에도 민정이 참 처음에는 사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떠날 것 같아. 전 여기까지 할게요. 네, 하랑이 아까 하던 거 마저 진행할래?
음, 다 했어, 아랑아? 아니면 마야 진행할 거야? 다 했어요. 아, 그래, 그래. 다음 제인이. 음, 너희들 라틴 아메리카면은 생각나는 게 뭐야, 맨 처음으로? 나는 아메리카가 들어가니까 나는 약간 미국을 생각했었어. 음, 나는 라틴 아메리카라는 거에서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난 처음에 나라 이름인 줄 알았어. 인정이. 나도 하랑이처럼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몰랐어서 한 나라,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나라 이름인 줄 알았어. 내가 보기에도 민정이랑 하랑이처럼 처음에는 뭐 그냥 다른 나라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조금 문화가 좀 많이 섞여 있는 것 같더라. 할 만한 게 없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 했나? 네. 자, 근데 왜 라틴 아메리카야? 왜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르는 거야? 아는 사람, 그 이유를. 왜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르나? 자, 머릿말을 읽은 사람이 아무도 없군. 답은 머릿말에 있습니다. 4쪽. 머리말이 있군. 4쪽 머릿말에 답이 있습니다. 왜 라틴 아메리카인지. 유럽은 라틴족 나라들인 에스파냐나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300년 가까이 된 적이 있어서 자, 유럽을 보면 뭐 앵글로 섹슨족, 게르만족 들어봤어 혹시? 앵글로 섹슨족이 보통 영국 사람들 쪽이에요. 게르만족이 독일 쪽 그런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민족 중에 뭐가 있다고? 라틴족이 라틴족. 근데 그 라틴족이 주로 어디 사람들? 어디 사람들? 아, 캐나다와 미국 쪽이 아닌 거기랑 다른데, 그쪽에 사는 사람들. 라틴족은 유럽에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에스파냐라는 말 우리 별로 안 써. 우리는 보통 에스파냐라고 안 하고 뭐라고 말해? 에스파냐가 지금 어느 나라야? 잘 몰라? 에스파냐? 스페인. 스페인 알지? 스페인. 네. 이 스페인 같은 경우가 이제 뭐라는 거야? 다른 말로 에스파냐라고 그래. 에스파냐. 스페인 에스파냐 부르는데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그 민족이 라틴족이야, 라틴족. 근데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어디를 남아메리카를 식민지 삼은 거야. 점령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라틴족들이 점령한 아메리카라고 해서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니?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그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있는 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북아메리카. 북아메리카라고 보통 불러. 그래서 여기는 지금 라틴 아메리카 불렀는데 사실은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라고 더 많이 불러. 그래서 북아메리카 다른 말로 북미라고도 불러. 북미라고 부르고 요건 어느 나라? 미국, 캐나다, 멕시코. 쌤이 와 인터넷이 왜 지 마음대로 막 놀지? 멕시코 이런 헐 이상해 얘들아. 지가 막 저절로 막 다른 데가 써져 글씨가. 오
무섭다. 원래 물건 때리면은 잘 듣는다는데. 한 대 때려? 네. 근데 그러면 나중에 더 고장나기 쉬워서 운발에 오줌나기라. 자, 그다음에 그러면 사면 남아메리카. 되지. 진짜 때렸더니 멀쩡해졌어. 와, 매직. 남아메리카를 우리가 뭐야? 다른 말 여기서는 남미. 라틴 아메리카. 아메리카. 그리고 남미. 여기 있는 나라는 대표적인 나라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페루, 등등.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세 군데로 나누기도 해. 북미, 중미, 남미. 중앙아메리카에서 중미를 나누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북아메리카, 북미 이쪽은 누가 식민지로 삼았냐면 주로 이제 뭐야? 영국의 식민지였어. 반면 이쪽은 누구의 식민지였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식민지. 스페인은 다른 말로 에스파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유명한 사람 누구?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처음으로 건너가서 원래는 인도를 가려고 했어. 인도를. 근데 도착한 곳이 오늘날의 아메리카야. 근데 콜럼버스는 거기가 뭔 줄 알았어? 인도인 줄 알았어. 그러다가 나중에 콜럼버스 다음에 아메리고 베스푸치인가 이 이름이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이런 또 탐험가가 그 다음에 가서 이 땅은 인도가 아니라 아메리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거기 이름을 뭐라고 한 거야? 아메리카라고 얘기하는 건데 위치에 따라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또는 북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잠깐만. 그래서 여기 지도상에 보면 여기 위에 여기가 북아메리카.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여기 좁게 있는데 보여? 네. 이쪽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앙아메리카. 근데 이 중앙아메리카는 별로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그냥 퉁쳐 그냥 남아메리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중앙아메리카만 따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뭐 쿠바라던가 여기 뭐 도미네코 공화국인가 뭐 이런 나라들이 좀 있어. 뭐 코스타리카 공화국이라던가 뭐 이런 나라들이 쭉 있어.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야? 남아메리카. 이 남아메리카를 라틴 아메리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여기가 주로 아까 말한 대로 그 콜럼버스 항해 이후에 이 포르투갈 그리고 이 스페인의 어떤 그런 식민지였기 때문에 요게 이제 남아메리카라고 얘기하는 또는 라틴 아메리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 중에서 딱 한 나라만 뭘 사용하고 브라질,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스페인어를 사용해. 이 중에서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 포르투갈어를 브라질. 사용하는 나라. 브라질. 큰 나라지. 브라질. 요 나라는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나머지 이 나라들은 다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너네 뭐 스페인과 포르투갈 위치는 잘 알지? 몰라요. 스페인, 포르투갈 위치를 하면은 바로 브라질이나 남아메리카로 오는 위치 있던데. 자, 보겠습니다. 보여? 네. 여기가 스페인이고 여기가 포르투갈이야. 스페인이 영토가 훨씬 커. 그 포르투갈은 여기 조그마한 어떤 그런 나라고 여기 대서양이 끝자락에 있는 게 이게 포르투갈, 리스본, 한국인 것도 볼 수 있고 여기가 스페인이고 프랑스 남쪽이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유럽인데 유럽에서 중에서 이제 남쪽에 남동쪽에 위치한 나라가 여기 부분. 또 이래. 한 대 맞고 정신 못 차렸나 보다. 헐. 이런 부분도 볼 수 있고 이쪽에서 보면 여기 대서양을 건너면 바로 뭐야? 유럽이야. 아니 이쪽에 그 아메리카야, 아메리카.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건너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이쪽을 주로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지배를 하고 여기는 이 영국은 이쪽 위에 아메리카를 뭐하고 지배를 하고 그랬던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어느 쪽에 태평양을 건너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어. 이 유럽, 북미, 남미가. 근데 누굴 기준으로 보면 유럽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왼편에 여기가 위치하고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럽 기준으로 보면은 이쪽이 더 가까운 거야. 이렇게. 위치가. 그래서 이제 특별히 아까 여기 우리 라틴 아메리카로 말했던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이 책에 나오고 있는 내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게바라가 여러분 지도 책 보면 몇 쪽 보면 되냐면 8쪽 보면 돼. 8쪽. 라틴 아메리카의 지도.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체게바라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사람이야.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도 아주 큰 나라야. 여기 브라질 다음에 아르헨티나가 큰 그런 나라인데 어쨌든 아르헨티나 사람이에요. 이 아르헨티나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갔다는 거야? 칠레. 여기 칠레. 칠레 나라는 아주 이렇게 긴 나라, 길쭉한 나라. 아주 이 해안을 따라서 대서양 해안을 따라서 아주 길쭉한 그런 나라 칠레. 이게 대서양이 이게 태평양인가? 헷갈리네. 이게 태평양이다. 태평양. 태평양을 따라서 이 칠레라는 나라 길쭉한 또 그런 나라고 칠레에서 그다음에 어디로? 페루. 여기도 위로 북쪽으로 올라간 거야. 페루. 여기 위에 페루라는 나라. 아까 누가 마추픽추 얘기했는데 쌤도 거기를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페루에서 다시 어디로? 콜롬비아? 콜롬비아. 페루에서 여기 에콰도르 안 가고 여기 콜롬비아로 갔어. 콜롬비아. 계속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간 거야. 콜롬비아.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그 옆에. 아까 누가 베네수엘라 들어본 적 없다는데 요즘 베네수엘라가 난리야 난리. 베네수엘라가 석유가 많이 나라는 나라여가지고 잘 나가는 나라였는데 이 베네수엘라가 자꾸 그 차베스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한테 자꾸 덤볐어. 미국한테 자꾸 덤비다가 된통 뭐 얻어 터졌다고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해서 베네수엘라가 요즘에 완전히 나라가 폭망해가지고 나라가 아주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에서 요즘에 베네수엘라 하면 맨날 안 좋은 뉴스만 나오는 그러한 그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입니다. 그다음에 베네수엘라에서 다시 어디로? 과테말라. 과테말라. 과테말라 어디 있냐? 과테말라 어디야? 북쪽이에요. 과테말라, 멕시코, 여기 위로 또 올라갔네. 여기서 다시 이제 멕시코 아래. 여기 과테말라. 여기 과테말라 보이네. 과테말라고 여기 이제 파나마 운하라고 해서 여기를 원래 여기를 이렇게 뚫은 거야.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뚫려 있지 않으면 이게 삥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도록 여기를 뚫은 파나마 운하가 유명한 그 부분인데 어쨌든 이 과테말라라는 나라 갔어. 그 다음에 멕시코. 다시 이제 쭉 내려와서 내려온 게 아니라 위로 가서 멕시코로 갔다가 그 다음에 쿠바. 여기 쿠바. 쿠바로 가가지고 쿠바 혁명을 일으켰던 이 쿠바는 공산주의 국가야. 그래서 여기 보면 미국의 바로 이 턱 밑에 있는 거 쿠바가. 미국은 시장주의, 자유시장주의 경제를 갖고 있는데 이 쿠바가 이쪽 러시아, 옛날에는 소련이라 불렀지. 이 소련 쪽과 같은 그런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 쿠바가 아주 미웠어. 그래서 이 쿠바를 어떻게 이거를 상대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쿠바를 이른바 봉쇄 정책, 쿠바랑 놀지 말아라. 쿠바랑 놀면 내가 아무것도 안 주겠다 해서 쿠바를 왕따시키는 어떤 그런 정책을 취했고, 그 바람에 쿠바는 상당히 또 이제 가난하게 살았던. 하지만 이 쿠바 사람들은 자기들이 공산주의 국가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또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세상에 공산주의 국가가 남아있는 나라가 몇 군데 없거든. 근데 공산주의 국가가 남아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 쿠바. 그 다음에 바로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나라 북한. 조선민주인민공화국 나왔는데 여기 북한. 이 북한하고 이 쿠바가 공산주의를 지키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중국도 공산주의 국가이긴 한데,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국가긴 한데, 근데 중국은 공산주의라고 하기는 좀 힘든 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원래 공산주의다 뭐 이런 시장 경제라는 게 경제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어. 돈 주고 사고 팔고 뭐 이런 부분들이 물론 좀 다른 요소가 있긴 한데, 그런 점에서 이제 중국 보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나라들은
좀 드물다고 그래야 되나? 물론 여전히 공산주의 국가가 합니다. 근데 그 중국보다 훨씬 더 이제 공산주의 국가를 철저히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여기 말했던 북한, 그 다음에 어디? 쿠바, 일본. 쿠바 어디? 일본? 일본도 공산주의 국가인데. 아니야, 일본은 공산주의 국가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일본은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시장주의 경제 국가를 갖고 있고 옛날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제국주의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힘센 어떤 그런 식민지 침략을 했던 어떤 그런 제국주의 어떤 그런 국가고 일본에도 공산당이라는 당이 정당 중에 공산당이라는 당이 있긴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공산당을 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 하겠다고 그러면 바로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돼서 감옥 가. 근데 일본에서는 공산당이라는 당이 있어. 근데 아주 그 세력은 약한 미미한 어떤 그런 당인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 쿠바가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 있었던 데는 바로 조금 아까 체 게바라가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거야. 그 카스트로 형제와 함께. 그 카스트로가 그래서 그 나라의 대통령을 지냈었고 형 카스트로에 이어서 동생 카스트로가 대통령을 하고 있던 그런 분을 볼 수 있어서 체 게바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북한 김일성을 도와가지고 뭐 한 거야? 그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상황으로 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 게바라를 존경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북한 김일성을 도운 사람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그 체 게바라를 뭐해?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리고 선생님이 조금 아까 TV를 보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유력한 정치인인데 그 정치인 그 방에 체게바라의 사진이 이렇게 떡하니 걸려 있어. 그래서 체게바라를 뭐 한다고 해서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공산주의자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게 이 사람이 체게바라거든. 사진 보여?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체게바라가 잘생긴 남자여가지고 잘생겨서 좋다. 그래갖고 이게 잘생긴 남자라서 팬덤이라고 해야 되나? 무슨 BTS 좋아하는 것처럼 체게바라를 좋아했던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고, 요게 이제 카스트로, 쿠바 혁명의 카스트로고 그 당시에 체게바라 이 어떤 그런 모습들. 뭐 너희들이 봐도 잘생겼어? 네. 예수처럼 그래요? 생겼어요. 누구처럼? 예수.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 체게바라인 것도 볼 수 있고, 한때 이 체게바라, 요 체게바라 티셔츠, 요게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 있던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이 체게바라 티셔츠를 입고 다니던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체게바라 티셔츠를 입고 있던 요렇게 체게바라 티셔츠를 이건 노무현 대통령이다. 체게바라 티셔츠가 아니네. 체게바라 책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인기가 있었던 어떤 그런 인물이 바로 체게바라에서 세계적으로 이 체게바라 같은 경우에 상당히 또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었던 그런 인물인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게바라가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북한의 김일성을 도와서 공산주의를 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 왜냐면 우리는 김일성에 대해서는 아주 싫어하잖아. 대적. 극혐으로 생각하잖아. 근데 김일성과 그 체게바라가 생각이 같았다라고 하면은 체게바라는 좋았는데 정말이요? 뭐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체게바라의 어떤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그게 쿠바에서 일으킨 일이기 때문에 괜찮고 우리나라에서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렇게 의문이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어쨌든 체게바라가 하려고 하는 일은 무엇이었는가? 그럼 그렇다면 그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김일성이 하려고 했던 일은 무엇인 건가?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다른 평가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것들이 옳은 일인가 옳지 않은 일인 건가, 또 민족이라는 어떤 그런 관점들 뭐 등등 그 일들을 추진하는 방식이라는 것들 등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평가돼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서 그 인물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커다랗게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체게바라는 어떤 그런 인물의 어떤 이야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은 남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을 소개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뭐 아까 어떤 나라를 가보고 싶냐, 어떤 걸 가보고 싶냐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소개된 여러 나라들 중에서 자기에게 특별히 제일 그 관심을 끌었던 나라들, 흥미로웠던 나라들 또는 뭐 새롭게 알게 된 나라들이라고 해서 그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얘기해 볼까? 나는 여기 나와 있는 여러 나라들 중에서 이 나라가 난 특별히 눈길을 끌었다. 이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그거부터 먼저 얘기하고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베네수엘라. 세진이는 아까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베네수엘라 나라 73쪽, 75쪽에 나와 있지. 책 보겠습니다. 과테말라. 과테말라 좀 이따 얘기하고 먼저 베네수엘라부터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테말라 가겠습니다. 73쪽에 베네수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카리브해라는 그 바다에 인접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가 많이 났던 석유가 많이 났던 어떤 그러한 나라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차베스라는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 석유를 판 돈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막 그 돈을 많이 나눠줬던 복지 혜택을 많이 줬던 또 그러한 정책을 추진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쌤도 뭐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정보가 많이 없어서 근데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를 맞았던 것들처럼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생기면서 지금은 그 나라가 경제적인 파국을 맞아가지고 몹시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들, 물가가 너무 뛰고 생필품은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막 폭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지금 몹시 좋지 않은 그러한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수도가 어디야? 카라카스. 카라카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책 82쪽, 83쪽 보겠습니다. 책 82쪽부터 시작해서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아까 여기 말했듯이 석유 수출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석유를 베네수엘라 자신들의 기술로 개발하지를 못했어.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미국이 와가지고 그 석유를 개발한 거야. 그리고 그 이익의 많은 부분들을 미국 회사가 가져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차베스 대통령이 반발하면서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몰수했다고 해야 되나 뭐 국유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차베스 대통령을 뭐하고 무너뜨리고 그 반대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쿠바 혁명에 대해서도 원래 쿠바 정부군은 누구하고 미국하고 뭐 했다는 거야? 친하게 지냈다는 거야. 이른바 친미 정권.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른바 기업가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더 좋은 어떤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쿠바 카스트로는 노동자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그 혁명에 뭐였다는 거야? 성공을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미국의 적이 되었고 미국으로부터 탄압을 받게 됐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쿠바의 오늘날의 어떤 그런 모습인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베네수엘라도 이 카스트로처럼 누가 이 뒤에 나와 그 뒤쪽에 85쪽에 대통령 누구? 어떤 대통령? 차베스 대통령 보여? 후고 차베스 이 차베스 대통령이 집권하면서부터 바로 미국과 싸우겠다. 그리고 우리가 남미가 힘을 합쳐가지고 미국과 대결하겠다라고 아주 이렇게 패기 있게 나가다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차베스 대통령이 몰락한 이후에 베네수엘라 자체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또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차베스 대통령이 욕을 엄청 많이 먹게 되는 또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남미, 이 남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혼돈 속에 살고 있어.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기도 했다가 또 그 공산주의 정권이 뭐하고 몰락하고 미국의 편을 드는 이른바 그 민족주의 또는 우파 정권들이 또 들어서고 하면서 상당히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우리나라의 베네수엘라가 더 많이 알려진 것은 그 옆에 차베스 대통령 왼쪽에 나와 있는 엘 시스테마 보여? 엘 시스테마가 뭐래? 엘 시스테마. 아이들이 범죄 위험에서 가난한 벗어나 아이들 내일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그래서 가난한 그 빈민가의 아이들에게 오케스트라 단을 조직을 한 거야. 그래서 음악 교육을 한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세계 공연을 다니고 하면서 널리 알려졌던, 그러면서 실제로 범죄율도 많이 줄어들고 아이들이 희망을 갖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되어서 이 엘 시스테마 운동 캠페인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그것들을 본받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합창단을 만들고 또는 이렇게 관현악단을 만들고 그런 지원을 함으로써 새로운 어떤 그런 희망을 줬던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 알아? 이태석 신부 몰라? 이태석 신부를 모른단 말이야? 우리 그 기도 하고. 저기 뭐지? 안녕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갑자기. 그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에 가가지고 그 봉사활동 많이 했던 우리나라 그 이태석 신부님. 아는 것 같아요. 아니 이름이 뭐지? 어디지? 그 나라인데 그 선생님이 가서 거기도 역시 합창단 같은 걸 조직하고 관현악단을 조직해 갖고 음악 교육을 하고 막 이랬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톤즈라는 마을에 가서 그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일종의 엘 시스테마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베네수엘라는 유명한 게 야구를 잘해 그 나라가. 그래서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에 베네수엘라 출신 어떤 그런 선수들이 많이 활동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 아이들의 꿈은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되어서 크게 성공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꿈꾸는 거 볼 수 있고, 베네수엘라가 또 하나 유명한 게 미인들이 많은 나라로, 미인들이 많은 어떤 그런 나라로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널리 알려졌던, 세계적으로는 널리 알려졌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정도가 우리가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베네수엘라 다음 어디 보자고 그랬지? 과테말라? 자, 과테말라는 몇 쪽에 나와? 88쪽이요. 몇 쪽? 88쪽부터요. 바로 그치. 88쪽부터 과테말라가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테말라에 관한 설명은 여기 몇 쪽이야? 108쪽, 109쪽. 예, 과테말라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자, 남아메리카에 유명한 문명이 두 가지 문명이 있어. 자, 세계 4대 문명 하면 보통 뭘 말해? 세계 4대 문명. 들어봤어? 또 들어봤어? 아니야?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오늘날의 중동 지방, 이란, 이라크 쪽. 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가를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두 명은 말 그대로 어디? 이집트 중심. 나일강 유역. 황혼명 오늘 어디? 중국 황호강 유역. 인더스 문명은 인도 북부.
인더스강 유역. 이걸 세계 뭐라고 그런다고? 4대 문명. 그 문명은 글자가 발명되고 법률 체계를 갖게 되는 도시국가를 형성했던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문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예요. 이 세계 4대 문명 말고 남아메리카에는 이것보다 훨씬 뒤에 이제 문명이 생겨났는데, 남아메리카 문명으로 유명한 게 무슨 문명? 어떤 문명? 남아메리카 문명으로 유명한 게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과테말라 설명하는 쪽 108쪽. 마야 문명? 마야 문명. 남아메리카 문명 중에 게 마야 문명하고, 왜 또 마음대로 노는, 아이고. 또 하나가 잉카 문명 들어봤어요? 잉카 문명? 잉카 제국. 잉카 문명이 보통 이제 남아메리카 문명에서 얘기되는 어떤 마야 문명과 잉카 문명인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과테말라라는 나라가 바로 이 마야 문명의 중심지였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테말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에게 별로 존재감이 많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과테말라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 책을 보고서 과테말라가 이렇구나라고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 있는 그 마야 문명의 마야 유적지로 이렇게 유명했던 그런 부분들이고, 아주 좀 이렇게 가난한 어떤 그러한 나라라고 얘기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피라미드 계단, 이 책에 나오는 109쪽에 나오는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건축물, 신전으로도 또 이렇게 상당히 유명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게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과테말라의 이 피라미드가 다른 점, 어떻게 다를까?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어, 사막 쪽에.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역할이 무슨 역할이야? 무덤. 무덤이야, 무덤. 근데 과테말라 피라미드는 역할이 뭐야? 관광? 신전. 신을 모시는 곳이야. 신전이야. 그런 점에서 똑같은 피라미드이긴 하지만 여기는 무덤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부분에서 여기는 신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서로 이제 좀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테말라라는 어떤 그런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에서 선생님도 사실은 과테말라에 대해서 특별히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 우리나라에도 과테말라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교류나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특별히 활발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없는 그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 아까 세진이가 말했던 베네수엘라 하고 지금 과테말라를 보았습니다. 자, 다음 민정이나 제인이는 어떤 나라를 추천할까요? 페루요. 페루요. 페루? 자, 이번에는 그럼 페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루는 책 어디에 나와? 10쪽. 몇 쪽? 48쪽. 페루는 상당히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책 여기 48쪽에부터 이제 페루에 대해 나오는데, 안데스 산맥 여러분 우선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데스 산맥은 남아메리카의 서쪽을 이루고 있는 아주 이제 칠레, 아르헨티나 7가지 나라에 걸쳐서 안데스 산맥이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쭉 길게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데스 산맥을 통해서 이른바 잉카 문명, 아까 선생님이 마야 문명하고 잉카 문명이 있다고 그랬지. 그 잉카 문명이 발전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안데스 산맥인데, 요 페루 같은 경우에 이제 안데스 문명,
중심지였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안데스 산맥과 이렇게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루 하면 유명한 어떤 그런 부분들 중에 여기 몇 쪽을 보면 되냐면 60쪽에 새가 유명해. 새가 60쪽에 있는 새. 콘도. 콘도르라는, 그래서 아메리카의 독수리 콘도르가 이 안데스 산맥에서 많이 사는데, 콘도르라는 어떤 그런 새가 좀 유명한 그런 분들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쌤이 그 마야 문명, 과테말라가 마야 문명이라는 데 비해서 페루는 무슨 문명? 잉카 문명. 잉카 문명으로 이렇게 유명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쌤도 이걸 가서 꼭 보고 싶은데, 이걸 보려면 비행기, 경비행기를 타고 가야지만 볼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하늘에서만 볼 수 있는 게 바로 61쪽에 나스카이 새 그림. 나스카의 그 새 그림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직도 그 의문인 거지. 도대체 이걸 누가 만들었냐?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냐? 뭐 외계인이 만들어낸 작품이다라는 썰도 있고, 아예 또 그 의문이 풀리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밑에서는 보면 모르는 거지. 근데 하늘에서 봐야지만이 요 그 그림들이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서, 요 나스카의 어떤 그런 새 그림이 상당히 이제 유명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페루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 여기 63쪽 보면 밑에 우리가 먹는 감자 같은 게 결국은 이 남미 쪽에서, 안데스 산맥 쪽에서 감자가 처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유럽이나 러시아 쪽으로 가기도 하고, 감자가 우리나라에는 그 청나라를 통해서 그렇게 감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감자가 우리나라에 조선 후기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감자 맛을 몰라. 세종대왕은 감자를 먹어본 적이 없어. 그때까지 감자가 안 들어왔던 거야. 그래서 고구마는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감자는 이 북쪽 지역에 들어와가지고 그 감자 덕분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흉년이 들거나 이랬을 때, 감자는 농사 그 재배 기간이 짧거든. 그다음에 그 척박한 땅에서도 감자가 잘 자랄 수 있고, 그래서 강원도나 이쪽 북쪽 같은 경우는 감자 농사를 많이 져가지고 밥 대신에 감자를 많이 먹게 되는데, 그 감자의 가장 그 원산지 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안데스 쪽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추뇨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감자는 지금도 감자에 싹이 나서 그러면 독성이 생겨가지고 감자를 그 먹으면 안 돼. 그런 색깔 변화로 먹으면 안 되는데, 여기에 보면 감자를 뭐 하기 위해서 저장해서 오랫동안 먹게 하기 위해서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밤에 얼었다가 아침에 녹기 시작하는 감자를 밟아 으깨서 만들고, 그러면 물기가 없고 전분만 남은 저장식품,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어디 페루라는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페루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페루에 보면 여기 책 55쪽, 아까 민정이 여기 가고 싶다고 했던 것 같은데, 쌤도 여기를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아직 뭐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꼭 가보고 싶은데, 바로 어디가 나오는 거야? 마추픽추. 마추픽추라고 해서 이 마추픽추에 가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뛰어난 어떤 그런 건축물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어떤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거에 이러한 그 궁전이나 이런 것들을 쌓을 만큼 번성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아까 말했듯이 스페인, 포르투갈의 어떤 그런 침략을 받아가지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 그 수십 명 온 병사와 수만 명의 어떤 군인데 어떻게 거가 질 수가 있느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무기의 어떤 그런 차이를 얘기하는 어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보다 더 큰 차이는 이제 이른바 질병, 외부인들이 갖고 온 전염병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바람에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거에 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견해들도 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페루에 대해서 함께 얘기했고, 그 다음 제인이
그러니까 한 나라를 추천하면 지금 베네수엘라, 과테말라, 페루. 왜? 쿠바? 쿠바? 쿠바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쿠바는 엄밀히 말하면 남미, 라틴 아메리카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아까 말했듯이 중미, 중앙 아메리카에 속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쿠바가 이 책에 나와 있나? 네. 네. 126쪽. 마지막에 이제 쿠바라고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스트로 형제와 함께 이 체게바라가 배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몇십 명이 들어가가지고 역시 쿠바 정부군을 무너뜨리고 쿠바 혁명에 성공한 사실은 보면 완전 무슨 성경책에 나온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고 볼 수 있지. 그 어린 꼬마가 거대한 장군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몇십 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수많은 군대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당시 그 쿠바 백성들이 정부의 군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쿠바 정부군에 맞서려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른 거예요. 그래서 쿠바 그 카스트로 형제는 몇 명 안 됐지만 그들이 절대적인 어떤 그런 민중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쿠바 혁명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은 뭐 공산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일단 교육 무료, 의료도 무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복지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 근데 문제는 그 나라가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공짜로 주는데 너무 질이 뭐한 거야? 형편없이 낮은 거야. 그런 점에서 북한도 의료나 뭐 이런 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료로 진행되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그 시스템이에요. 근데 나라 자체가 너무 뭐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다 같이 평등하게 가난한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잘 사는 사람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도 때로는 이렇게 북한 사람들보다 잘 사는 경우도 있어. 근데 북한 사람들은 다 같이 가난한, 쿠바도 지금 다 같이 가난한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북한과 쿠바가 굳이 변명을 하자면 자기들은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미국이 지금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상태 속에서 쿠바나 북한이 자기들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왕따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자기들 제도는 좋은데 그래서 자기들도 앞으로 다른 나라 교류하고 그렇게 되면 더 잘 살게 되면 공산주의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라고 쿠바나 북한은 떵떵거리며 소리치는 거고 반면 소련 공산당이 몰락하는 거 보지 않았냐. 동유럽이 공산주의 국가였는데 다 망하지 않았냐. 그러니 공산주의는 이제 뭐 했다? 끝장 났다. 그러니 북한하고 쿠바 너희들도 공산주의를 뭐하고 포기하고 미국 편을 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뭐하게 해주겠다? 잘 살게 해주겠다. 라는 어떤 그런 제안을 하는 거고 그에 대해서 북한은 뭐하고 있는 거고 거부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 거다. 건들지 말아라.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너네가 우리 건들면 우리 뭐 할 거다? 가만 안 있을 거다. 핵무기 갖고 우리도 덤빌 거다. 라는 식으로 지금 현재 북한은 또 그러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바는 뭐 날씨가 좋고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이라든가 뭐 이쪽 북미 사람들이 휴양지로 이렇게 많이 찾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쿠바로 요즘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못 가는데 한때 쿠바 여행 열풍이 불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쿠바로 이렇게 여행을 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고 쿠바 하면 또 이제 유명했던 그런 사람이 129쪽에 쿠바 사람은 아닌데 쿠바를 배경으로 하고 쿠바를 좋아했던 그런 문학가가 있어. 소설가가. 누구? 어, 129쪽에. 어니스트 해밍웨이. 해밍웨이 들어봤어? 네. 해밍웨이의 유명한 책 제목이 뭐야? 노인과 바다라는 노인과 바다. 노인과 바다라는 그 작품이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으면 그런 작품들인데 그러한 작품들이 다
이 해밍웨이 어떤 그런 작품들인데 해밍웨이가 이제 어쨌든 이 쿠바를 상당히 이렇게 좋아했던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해밍웨이가 뭐 갔던 카페 머물던 곳 이런 것들이 이제 관광지가 돼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쿠바 하면 또 이제 유명한 그런 부분들이 이러한 자동차가 쿠바에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야. 이러한 자동차가 많이 있다는데, 이러한 자동차. 이러한 자동차가 쿠바에 가면 아주 많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런 자동차의 특징이 뭔지 알아 혹시? 지금 선생님이 보여준 자동차가 보니까 어떤 것 같아? 되게 옛날 것 같아요. 되게 옛날 자동차야. 그래서 현대적인 자동차가 아니라 되게 옛날 어떤 그런 자동차인데, 그래서 요즘 다른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런 자동차를 찾아볼 수가 없어. 왜? 다 단종됐기 때문에. 다 현대식 자동차로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쿠바에 가면 이런 자동차가 아직도 도로 곳곳에 많이 굴러다니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쿠바에 가서 이런 옛날 오래된 이른바 클래식한 어떤 그런 자동차를 타는 거를 꿈꾸고 그래서 쿠바로 여행을 많이 가더라는 얘기야. 쿠바로 여행을 많이 가는데 근데 왜 쿠바가 이러한 자동차가 발달되어 있는지 혹시 이유를 아는 사람 있어? 다른 새로운 차를 만들 돈이 부족하니까. 맞아. 맞아. 그 이유야. 미국이 쿠바한테 수출 같은 것도 못하게 하고 쿠바랑 놀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쿠바는 새로운 자동차를 수입할 돈도 없고 미국이 팔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 옛날 자동차를 뭐 하는 거야? 계속 고쳐서 쓰는 거야. 근데 옛날 자동차를 계속 고쳐서 썼더니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명물이 된 거야. 왜? 다른 쪽은 다 없었는데 거기 남아가지고. 우리나라도 선생님 어렸을 때 중학교 때 타던 자동차 중에 무슨 뭐 브리사라는 자동차가 있고 뭐 기아 프라이드 뭐 이런 자동차가 있어. 되게 막 30년 40년 된 자동차야. 근데 그 차를 누가 타고 다니잖아? 그럼 사람들이 다 와서 구경해. 그리고 그 자동차 값이 엄청 새 자동차보다 더 비싸. 왜? 골동품이 돼가지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들이 중고는 보통 가격이 싸? 비싸요. 싸잖아. 싼데 그 중고가 시간이 더 지나가지고 골동품이 되면 가격이 확 올라. 가격이 확 오르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뭐 가지고 있는 무슨 게임기 뭐 이런 것도 낡아서 못 쓰는데 여러분이 그 게임기를 한 50년, 70년 보관하면 그 게임기도 뭐가 되어서 골동품이 돼가지고 값이 확 오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부분. 책도 마찬가지야. 책도 그냥 중고책 그 몇 년 지난 거는 막 500원, 1000원밖에 안 하는 이런 책이지만 이 책을 여러분이 만약에 뭐 70년, 80년 보관해 놨다. 그럼 이제 그 책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골동품 책이 돼가지고 값이 또 뭐해지는 올라가는 또 어떤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책들이 다 모여지기 때문에 없어져. 그래서 귀한 희귀본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쿠바가 바로 그러한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슬픈 거지. 가난해가지고 보관해놨더니 오히려 명품 골동품이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쿠바도 그래서 요즘에 미국과 사이가 조금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쿠바에게 그 경제 봉쇄했던 거를 조금 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쿠바 경제가 조금 이제 활기를 다시 띠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북한 역시 미국과 계속 그 사이를 좋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유들 중에는 바로 그래야 경제 봉쇄가 좀 풀려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좀 이렇게 먹고 살만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은 그 미국이 자기들을 공격할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공산주의 체제를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배고프더라도 자기는 공산주의를 지키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고 반면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지. 왜 저렇게 똥꼬집을 부리고 있나. 핵무기 포기하고 공산주의 포기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왜 저러나 라고 우리는 좀 이해를 못하는 또 그런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각 나라의 어떤 그런 선택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원래 뭐 체계바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오늘 그 체계바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몇몇 나라에 대해서 남미의 몇몇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라면 남아메리카로 코로나19도 끝나고 또 여러분 더 커서 직접 여러분들이 남미에 가서 마야 문명, 잉카 문명, 유적도 여러분들이 보고
그 남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도 보고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이 체 게바라의 또 흔적을 찾아보고 뭐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또 쌤에게 주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위대한 발명품이 나를 울려요라는 책인데 여러 가지 발명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발명품을 어떻게 발명하게 되었나에 뿐만 아니라 그 발명품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점, 장점, 또 그 발명품 때문에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점 등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네, 책 발명품이 제목이 뭐라고요? 위대한 발명품이 나를 울려요 라는 책을 갖고 다음 주에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